지금 통화량 관리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돈을 안 풀겠다, 돈을 미친 듯이 풀지 마라, 원화를 풀지 마라, 이거의 의지가 보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존 버나요. 자, 오늘은 이 불안한 환율과 임시 금통위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요. 그리고 IMF 가능성, 국가 부도의 가능성은 과연 있는지 그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지금 임시 금통위를 개최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진짜 심각하나 봅니다. 지금 외화 예금 초과 지급 준비금, 그러니까 환율이 진짜 한 치 앞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하다는 거를 반증을 하는 겁니다. 임시 금통위가 뭐냐? 미국의 연준에서 하는 FMC 회의 있죠? 그거를 임시적으로 연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을 보자면요, 여기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저는 1,500원 넘었다고 봅니다. 왜냐? 여기에서 지금 계속 막혀 있죠. 몇 달째 이 1,400원 후반대, 70원대나 80원대 이 후반에서 계속 막혀 있습니다. 이미 원래 뚫고 올라갔을 거를 국가에서 계속, 정부에서 계속 막고 있으니까 여기 상단에서 막혀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무서운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맞고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떨어졌죠. 그 다음에 또 올라왔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관리를 해서 떨어뜨렸는데 이게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려오는 폭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삼각수렴형 차트 이거 굳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거 배우신 분들 있잖아요. 이 차트에서 삼각수렴이 되면 여기 힘이 응축되면서 한번 폭발할 때 위로 올라가 버리죠. 아래로 올라가는 형태도 있는데 이건 위로 가는 형태니까 이렇게 힘이 모이면은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원래 환율은 1,500원이 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1,400원 후반대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관리해서 이 정도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거를 이 지금 차트에서도, 이 환율 차트에서도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원화를 들고 있었으면요 3달 사이에 여러분들의 가치가 6.3%나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1년 사이에는 2.44%인데 그간 환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많이 안 올라 보이는데요, 5년 사이에는요 여러분들의 이 가치가요 33%가 줄어들었습니다. 원화로 갖고 있으면요 그 구매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가치가 33%나 줄어들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의 자산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은 가난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화 자산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들고 계신다면, 특히나 그냥 원화로만 여러분들 들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돈의 가치는요 진짜 휴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1,000원으로 이제는 휴지 한 노를 못 살 정도로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여러분들 원화로 월급을 받으시면요 바로 달러로 바꿔 놓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 이따가 투자법도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 일단은 원화가 계속 하락하고 쓰레기 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고 유튜버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달러 자체도 이 파란색이 달러를 나타내는,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인덱스 지표인데요, 이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 네모 표시된 거 보이시죠?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녹색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도, 달러의 그러니까 상대적 가치죠,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환율은 올라간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이 원화가 더 많이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휴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휴지가 되고 있는 자산을 오래 보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휴지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휴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이 되는 자산으로 바꿔라, 금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웬만하면 그냥 달러를 들고 있어서 해외 지수 추정 ETF나 이런 거를 들고 계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금통위가 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금통위는요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여기 나와 있죠, 대한민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미국의 FMC, 미 연준 FMC에 해당한다. 그래서 법적 지위는 한국은행법에 근거한 합의제 기구이고요. 그다음에 총 7명으로 한국은행 총재위원장, 그다음에 부총재, 대통령, 국회, 기재부 추천위원 등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모든 중대한 통화 정책은
금통위의 의결 없이는 무효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이 통화 정책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의 핵심 권한을 보자면요, 이런 법적으로 금통위는 단순히 기준금리만 정하는 회의가 아니고요, 다음을 법적으로 결정하는데요, 기준금리를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통화량 관리 정책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외환시장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 회수 이거를 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도 또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비상시에는 금융 안정 조치까지 들어갑니다. 즉 금리, 환율, 유동성을 동시에 관할하는 최고의 컨트롤 타워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역대 임시 금통위 개최 사례를 2000년 이후로 보자면요, 2001년에 9월 19일 날 9.11 테러 여파 때문에 임시 금통위가 열렸고요. 그다음에 2008년에 10월 27일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금통위가 열렸고, 그다음에 2020년 3월 16일 날 코로나 팬데믹 때 이때 열렸거든요. 그리고 24년 12월 4일 날 비상계엄 선포, 이 비상계엄 때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이 날짜를 다 보시면은 진짜 심각할 때 여기 나와 있죠. 시장의 즉각적인 시스템 리스크가 감지되거나, 그다음에 정례 회의까지 기다릴 수 없는 비상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지켜보고 있다가 아니라 개입하겠다는 신호로 이렇게 비춰지려고 할 때, 이럴 때 금통위를 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또 임시 금통위가 소집했다는 얘기는 환율 위기의 신호다. 이미 이제는 진짜 IMF를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죠. 제가 매주 얘네들 뭐 금통위 열고 무슨 소집을 하고 사자 협의체를 열고 이러는 게 진짜 심상치 않다. 언론에서는 뭐 문제 없다. 그리고 뭐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서 환율 위기이긴 하지만 너무 걱정하긴 이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 여러분들 위기라는 얘기예요. 이게 고로 위기다. 위기가 아니라는 거는 진짜 위기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요일 날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이다. 아까 과거 이 조치들을 봤을 때 진짜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환율 상황은 준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하셔야 된다. 앞으로 진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지 진짜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임시금통위의 본질적인 목적을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자면요, 역시나 이 경기 부양도 아니고 금리 조정도 아닙니다. 이번에는요 뭐냐면 단 하나의 목적, 환율 방어죠. 제가 매번 말씀드린 환율 방어 때문에 임시 금통위가 열렸는데요, 이를 위해 이 금통위가 선택한 수단은 다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화 지준불이 이자 지급, 그래서 시중 달러를 한국은행에 묶어두기 위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달러의 시장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자 조달 부담금 면제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달러를 더 쉽게 빌려오게 유도를 하면서 단기 달러 유입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모두 뭐냐, 시장에 풀린 달러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이다. 그래서 이 선택한 수단이 두 개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역시나 환율 때문에 그런다. 근데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요, 이 환율이 역사적으로 역대적으로 평균 환율이 IMF 때보다 제가 높다고 말씀드렸죠. 자, 환율 보세요. 지금 장기 환율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가 보이잖아요. 여기 잘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이게 보시면은 환율이 이렇게 올랐을 때 IMF 때가 2,000원대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게 단기로 오르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안정세를 찾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때도 1,600원, 1,700원까지 뛰었어요. 근데 뛰었다가도 이게 내려왔죠. 내려와서 안정세를 찾았는데 요즘 들어서는요, 오히려 서서히 올라갑니다. 이 평균이 올라간다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평균이 올라가서 서서히 올라가서 힘을 모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힘을 모으면요, 위로 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800원까지 위기가 오면 튈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2,400원 아니면 뭐 3,000원까지도 진짜 환율이 튈 수가 있다.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걱정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빨리 이걸 준비하지 않으시면은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충격이 엄청날 것이라는 걸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경제는 괜찮다는데 왜 비상인가? 이게 대체 뭘까? 지금 표면적인 지표를 보면요, 수출이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경상수지가 흑자가 났고요. 그 다음에 외환보유고가 4,300억 달러 수준으로 매우 양호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이 아니라 이 구조,
구조가 문제죠. 그러니까 이 달러가 벌리고 있으나 중요한 거는요. 한미 기준금리 차가 높기 때문에 이 달러가 국내 시장에 국내 금융 시장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서학개미 타령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국내 투자자, 그다음에 기관, 연기금이 이제 달러를 계속 해외로 빼내고 있습니다. 왜냐? 해외에 투자해야 국장보다 수익률이, 요즘 뭐 국장이 좋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좋았고 환차익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달러를 갖고 있는 게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환차익 다 아시죠? 환차익에는 세금이 없잖아요.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으면은 5년 만에 이 33%가 올라 버리는데, 여러분들 100억 들고 있으면요 5년 만에 33억이 생겨요. 그러면은 기업들은 그냥 웬만하면 예금 이자보다 훨씬 좋죠. 그냥 달러로 들고 있는 게 훨씬 이득이다, 원화로 들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지금 환율은 구조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환율이 오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시금통위에서 두 가지 이 조치 있잖아요. 이 조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외화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 이게 표면적인 설명은 뭐냐? 한국은행에 달러를 맡기면 이자를 주겠다. 이거 쉽죠? 달러를 맡기면은 이자를 주겠다. 그래서 실제 의도는 뭐냐? 시중은행, 이 금융기관이 달러를 해외로 빼지 말고 한은에 묶어두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달러 유동성의 이 국내 체류 기간을 늘리는 장치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서학개미한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학개미가 이 국내에 달러를 묶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외국에 투자하더라도 그거는 다음에 얘기해드리도록 하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 결국에는 환율은 절대적 달러 보유량보다 시장에 풀리는 달러 속도와 방향에 더 민감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러가 해외로 나가면요 환율이 상승되고요. 그다음에 달러가 한은에 묶이면은요 환율이 안정된다. 이 절대적인 달러 보유량보다 시장이 풀리는 달러 속도와 방향 때문에, 그래서 이 조치는 이 달러 유출 속도를 늦추는 응급처치이다. 그래서 이게 환율을 어느 정도 관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자 조달 부담금 면제, 이게 뭐냐? 표면적인 설명은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 올 때 있잖아요. 이 비용을 낮춰준다. 그래서 실제 구조는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해외에서 달러를 차입할 수 있죠. 빌릴 수 있죠. 그래서 국내로 들여오도록 유도를 해서 달러 공급을 증가시키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이는 환율을 내리기 위한 고전적 수단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나 이 근본 신뢰가 없으면 단기 자금만 들어오고 다시 빠져나간다, 이런 조금 단점이 있다. 그래도 이거를 하려고 진짜 환율이 급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핵심 조치의 본질은 뭐냐? 결국에는 어떻게든 이 달러를 시장에 풀어라, 이 환율이 문제니까 달러를 풀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급 준비금 초과 달러에 이자를 지급을 해서 은행의 이 은행 달러를 한은으로 유도한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담금 면제에서 해외에서 달러 차입을 확대 유도하고요. 기재부 조치는 뭐가 있냐? 선물환 확대, 그다음에 외화대출 확대, 그다음에 감독을 완화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동원하겠죠. 그래서 환매 외화수수, 이 시중에 달러를 공급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은행은 여러분들의 노후들을 아마 달러 이런 환율 방어에 아마 쓰지 않을까. 그래서 공통의 목표는 뭐냐? 이 달러 공급 부족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후와 우리의 노후 있잖아요. 이거를 이 달러 방어, 환율 방어에 쓰겠다는 게 지금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환율이 진짜 엄청나게 위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오른 이유는 뭐냐? 단순하죠. 시장은 달러 공급보다 신뢰의 방향을 본다.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은 다음을 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통화량은 앞으로 줄어드는가 더 늘어나는가, 이거 돈을 푸는가 줄이는가, 그다음에 재정 적자는 관리 가능한 수준인가, 그다음에 고환율이 일시적인가 뉴 노멀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면 아무리 달러를 풀어도 환율은 반등할 것이다. 달러 풀면 좋죠. 우리가 다 주워가면 되니까 달러 한번 풀어 주십시오. 다 주워갈 테니까. 그리고 지금 환율 급등의 근본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통화량과 재정입니다. 돈을 많이 푸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푸니까 원화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이거를 많이 안 푼다 생각하면 당연히 금값이 되는 거고, 희소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희소성이 없이 계속 풀어대니까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 M2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총 통화량이 약 4,407조 원,
그래서 GDP 대비 통화량이 약 160%다.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이 약 70% 수준인데 미국보다 뭐 거의 뭐 2배 이상 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구조적으로 원화가 과잉 공급된 상태이다. 이는 환율의 장기 상승 압력을 만든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 적자 규모입니다. 2026년 예산이 727.9조 원인데요. 적자 국채가 약 150조 원입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자고 하면 추가 추경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리고 아마 1분기에 내년 상반기에 많은 예산을 풀어서 경제가 좋은 것처럼 앞으로 상승할 것처럼 아마 보여주면서 환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여러분들 바이 더 딥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환율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번화들을 조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회라 생각하시고 달러를 모아 가셔라. 장기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떨어질 확률보다 여러분들 장기로 오를 확률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그래서 시장 해석을 보시면요, 재정으로 버틴다. 이 통화량을 추가 확대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는 곧 원화의 신뢰가 약해진다. 원화가 휴지 조각 된다. 계속 말씀드리자. 이거 계속 여러분들 진짜 관찰을 하고 지금 한국은행이나 얘네들이 뭘 하는지 지금 우리가 보고 딴지를 걸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나라가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우리가 연말로 다가올수록 이 환율 종가가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금융기관이 외화자산 그 다음에 부채는 연말 종가 기준으로 회계가 평가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환율이 높을수록 외화부채 원화 환산액은 급증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BIS 비율이 악화돼서 이 금융기관 건전성이 훼손이 된다. 그래서 1470원대 고착 시에 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연평균 환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말 종가의 이 중요성이 뭐냐, 아까 회계를 이때 따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쭉 얘기하면 이 부채 기준이나 이런 거 연말 이 종가 환율에 결정이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BIS 국제결제은행 이 기준 자본 비율이 이게 직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돈을 채워 넣거나 갚거나 이렇게 하는 게 연말 종가 환율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을 아마도 내리려고 아마 정부에서 엄청나게 힘을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까지도 또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뭐 위기다 하는데 그러면은 국가 부도의 가능성이 있냐, IMF 가능성이 있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채무 구조 기준 국가 부도 가능성을 보면요, 외환 보유고가 약 4,300억 달러가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죠. 근데 단기 외채가요 1,616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단기 외채가 외환보유고에 차지하는 비율이 38%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0% 미만이면 국가부도 위험은 매우 낮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부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은요, 중요한 거는요, 이게 지금 보면 흑자 부도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갑자기 달러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이 환율이 높아지면요, 이게 달라질 수도 있고요. 물론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적어지더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워낙 구매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장기적으로 펀더멘탈상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위기가 오히려 와야 우리가 체질 개선을 하고 더 고칠 텐데, 위기가 안 오고 그냥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30년처럼 그냥 고착화되면서 계속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채권국의 지위를 한번 보자면 대외 채권이요 1조 1,99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외 채무는 7,381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순자산이 3,818억 달러이기 때문에 오히려 2014년 이후 지속적 순 채권국이다. 그러니까 망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이렇다고 경제가 좋게 잘 가고 환율이 떨어질 거다, 그거는 오산이다. 그거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금융자산까지 포함한 대차제도표를 보자면 이 해외 금융자산 순자산 이게 1조 562억 달러. 그래서 외환 보유고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당장 망할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환율은 그렇다고 내려가는 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그러나 진짜 위험은 이 부도가 아니라 고착화죠.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환율이 뉴 노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1,400원에 1,500원 고착화 되면은 어떤 게 벌어지겠어요? 여러분들 기름값
기름값이 이제는 1,700원, 1,800원 한다.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되고 있죠. 이게 계속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요. 우리가 수입하는 이런 음식이나 식자재나 아니면은 물건들은 다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의 물가는 내년, 내후년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이렇게 높다고 치면은요, 여러분들의 버는 소득들이 이제는 달러 기준으로 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잃어버린 7년, 잃어버린 8년, 이 8년 동안 여러분들의 최저시급이 오르지 않았다니까요. 달러 기준으로 보면요. 그래서 자신의 이 달러 기준의 가치가 급락을 하고 있다. 이게 다 이런 게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 자본의 헐값 매수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뭐 중국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를 하지 않지만 우리 중국 싫어하잖아요. 중국을 싫어하는데 그 중국에서 이제는 헐값이 된 국내 이런 우량 자산들 아니면은 우량 부동산 이런 거를 중국인들이 와서 매수할 가능성이 크고 중국 기업들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실례로 이제 비아디나 아니면은 지커나 샤오펑 같은 중국의 유수의 이 전기차 자동차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출하면서 아마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은요, 아마 자동차 기업들, 특히나 우리나라 자동차, 국내 자동차가 몰락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 수준이 안 됩니다. 이 비교를 해보면 존 버나드가 거의 전기차 전문가잖아요. 이 수준을 비교해봤을 때 국내 전기차는요, 테슬라나 중국 전기차 수준에 하나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아마 얘네들이 각 잡고 이렇게 자본을 인수하고 들어온다고 하면요, 자, 우리나라 이런 자산들이 더더욱 이렇게 헐값에 매수되거나 산업들이 몰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게 너무 많이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국민 체감의 착시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화 기준 자산은 자산 가격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나 아니면은 부동산이 엄청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데 코스피가 뭐 5천 되거나 부동산이 뭐 2배, 3배 뛰면 뭐 합니까? 원화가 이제 2배, 3배, 4배까지 뛰어버리면요, 이 상승하는 가치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가치가 하락하게 될 수가 있다. 고로 이제 글로벌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영향력 때문에 결국 이 고환율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이 증권사 해외 투자 신규 마케팅을 중단키로 이 고환율의 투자자 보호라는 이런 면목으로 금감원이 지금 보면 주요 증권사 대표들을 다 불러서 이 고환율 속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해외 투자 신규 마케팅을 중단하기로 했다. 권유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왜 금감원이면 뭐 설설 기겠죠. 증권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냥 권유라고 해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유를 뭐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웃겼거든요. 서학개미를 그렇게 잡고 싶냐? 진짜 너무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명분으로 했지만 중요한 거는 진정한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라면요, 대형 저비용 ETF 그다음에 장기 투자 상품에 혜택을 주고 선물 옵션, 고위험 파생 상품에 대한 세제, 레버리지 혜택을 축소를 해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은 정반대이고요. 기득권 금융 카르텔에 이 국민 보호를 핑계로 국민의 소액 자본까지 흡수하려는 구조를 하고 있죠. 국장에 이런 뭐 이상한 짓 하는 거 그런 거를 다 제재를 해야지. 그런 거는 뭐 잡주 뭐 이런 쓰레기 주식들로 장난치는 거는 그대로 놔두면서 이런 거 뭐 서학개미 뭐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분을 내세우는 거 봤을 때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개인의 이 개인 자본의 도피가 아니라요, 탈출입니다. 탈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왜 미국 주식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게 투기나 쏠림이 아닙니다. 왜 이동하겠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시스템 붕괴 가능성이 커지고 국장에서 너무 많이 되어봤잖아요. 여러분들 국장 투자하면서 진짜 별 여러 가지 이런 짓거리 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완전 농락하고 갖고 놀고 지들 이권만 챙기는 거를 그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국가는 거기에서 나서주지 않고 그냥 침묵하는 걸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좋게 해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뭐 해외 투자를 하는 게 잘못됐다. 그리고 뭐 투자자 보호 명분을 이렇게 내세우는 게 진짜 꼴 사납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이거 보면서 저는 정부 비판 이런 거 거의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정책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심각하면은요, 국민연금이 당연히 투입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전략적 환해지라고 해서
해서 1년 연장을 했다는데 뭐 노후 자금 지킬 것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안 할 거면서 사자 뭐 협의체를 모아서 맨날 하는 얘기가 국민연금을 어떻게 투입을 할까, 환율을 어떻게 잡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참 문제다. 근데 지금 정부가 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이 국부펀드를 정책 실패의 방패로 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책 실패를 이 국부펀드로 막아보려고 하는 행위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인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이 미래 세대, 이 청년층의 강제 저축 자산이며 이를 환율 방어, 부실 자산 매입, 그다음에 금융 시스템 연명에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구매력 이전에 이전 이런 행위이자 준횡령적 행위죠. 우리가 노후 대비하라고 해준 자산을 환율 방어에 이렇게 쓰는 것은 거의 뭐 횡령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 목적으로 돈을 13%나 뜯겨가면서 미래 세대들이 그렇게 강제 저축을 당한 게 아닌데 그거를 이제는 또 자기들의 정책 실패의 방패로 환율 방어에 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 열받는 거고요. 진짜 너무 지금 화나는 상황이고요. 이게 근데 2030 세대만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환율 방어에 이런 걸 다 쓰고 그다음에 국장의 이 부실 자산 매입에 쓴다고 하면요. 미래 4050 세대들 있잖아요. 40대 50대도 이제는 못 받아요. 이제 60대 70대 되면은요. 아마 40대 50대에도 받을 줄 알았던 국민연금이 아마 받아봤자 가치가 아마 쓰레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하셔야 된다. 이제 못 받을 가능성이 많이 커졌다. 이 환율 방어에 쓰면 많이 커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대응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보자면 임시 금통위에도요. 환율은 1,480원에 근접하고 있고 1,481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 개입 경고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요. 오히려 이제 외환관리가 통제 불능이 나는 부정적 시그널까지 이제 우려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너무 늦은 대응이라는 비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 미국 주식이나 서학개미들 투자가 막힐 수도 있어요. 향후 이제 몇 년 내에는 막힐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을 때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이 아니라 이 신용, 확신을 주는 거다.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시장이 원하는 것은 단기 처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다. 지금 통화량 관리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돈을 안 풀겠다, 돈을 미친 듯이 풀지 마라, 원화를 풀지 마라, 이거의 의지가 보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정 적자 축소 로드맵, 그러니까 이 빚을 또 줄이겠다, 국가 부채를 줄이겠다, 이런 로드맵도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국에 투자하면 수익성이 높다는 구조적 신호를 보여줘야 된다. 이 세 개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이 확신이 없다면 달러는 들어와도 머물지 않고 그다음에 계속 해외 투자로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율은 내려와도 다시 바이 더 딥, 다시 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튈 수밖에 없다. 제가 매번 누누이 말하잖아요. 이거를 돈을 풀지 마라. 돈을 풀면서 뭔 서학개미든 뭐 국민연금 타령을 하고 있냐.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든 여러분들 원화 자산은 구조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2020년 이후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미 이제 롱 US 그다음에 셀 코리아가 미국을 사고 여러분들 한국을 팔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팅에 거스르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 큰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모으셔야 됩니다. 매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달러를 모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파킹도 달러로, 고환율의 단기 자금도 환테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금 이동의 본질, 이 증시의 변동성을 회피하고 단기 대기 자금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금이 원화로 파킹하기보다는 달러 플러스 달러 금리 플러스 환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달러 ETF의 선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개인 순매수 1위 상품이 뭐냐? 타이거 미국 초단기 3개월 이상 국채, 한 달간 668억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달러 MMF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머니마켓 펀드. 그 다음에 달러 머니마켓에 SOFR, 이 소파 금리 있잖아요. 소파 금리 ETF도 확대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덱스 미국 머니마켓 액티브, 이게 소파 금리를 추종을 하고 이런 ETF거든요. 이게 지금 한 달 사이에 약 1,300억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워지고 있다. 소파 금리 ETF가 순 자산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게 역시나 이 원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달러를 모아가고 있다. 여러분들도 이거 한 번씩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지수 추종, 타이거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거 꾸준히 모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중국 지수 추종도 같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타이거 뭐 CSI 300, 타이거 뭐 차이나 항생테크 뭐 이런 것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그렇게 모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학개미들이 막힌다면 궁극적으로 금의 가치가 아마 금도 여러분들 모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이 지금 보니까요 4,400달러를 넘어서 4,500
$500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가치는 제가 금의 시대가 오고 있다. 제가 매번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그거 한 번씩 보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금의 시대가 오고 있고 은의 시대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 모으기 운동, 은 모으기 운동 하고 있고 은은 그리고 여러분들 세금 측면에서 실물로 이 실버바로 모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공부시켜 드릴 테니까 이렇게 실버바로 모으시고요. 이 가격대가 이 쿠팡에 지금 제가 캡처한 가격대가 뭐 1년 전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놀라지 마세요. 불과 몇 달 전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면 실버바나 골드바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시는 게 가장 쌀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품 보기란에 여기 이렇게 왼쪽에 제품 보기란 클릭하시면은요 여기 링크 뜨거든요. 여기 링크 들어가셔서 실버바 골드바 사주셔도 저한테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들 다른 거 뭐 김치나 라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화장품이나 책이나 뭐 가전제품 뭐 이런 거 사주셔도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요. 그냥 도와주고 싶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 걱정하는 존 버나드 도와주고 싶다 하면 여기 링크 클릭하셔서 뭐 골드바나 실버바 사주시면 여러분들 이제 자산 대비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다른 거 사주셔도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고 여러분 진짜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 소식이 또 있으면은 또 바로바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